안녕하십니까. 노정근의 쏙쏙경제 노정근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일정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제대 배경이 양재천의 초여름 모습입니다. 지금 완전히 이제 신춘, 봄은 지나서 초여름의 분위기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근의 쏙쏙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4월 30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달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서 5월 21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면으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외국 정상을 초청해서 대면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번 스가 일본 총리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 두 번째라고 합니다. 한미 간에 좀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가 일단은 북핵을 대응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백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문제, 지금 현재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로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탈대했던 기후 협약에 다시 복귀하면서 기후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요. 또 쿼드 문제, 쿼드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급망, 그 다음에 한미일 관계를 원만하게 복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북핵은 동맹과 긴밀한 협력하에서 단호한 억지 정책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그러나 우리 청와대는 대화 타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어긋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북핵에 대해서는 바이든 입장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바이든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명확한 얘기를 좀 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기존 평화 프로세스를 재강조할 때는 동맹 외교가 미국과 뻑자가 낼 가능성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정상회담에서 불의 포함이 커질 수도 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아주 앉아야 된다. 그리고 중국과도 친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대중국 견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견제 구도와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바이든과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쿼드 동참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이 한 발만 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되어 있는 쿼드를 미국에서는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를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쿼드 하에 지금 미국은 동맹 체제 하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백신 문제도 동맹 중심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 문제도 동맹 중심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반도체 등 신기술 세면도 동맹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쿼드의 대결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발만 거실 때 잘못하면 이것이 미중 사이의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의 모두 신뢰를 잃게 되는 동맹과 안보를 모두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중 기술 패권에 대비해서 한일 관계의 제3의 기술 축구 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그다음에 일본의 야후저팬, 손정의 야후저팬이 C홀딩스를 만들어서 중국의 알리바바에 대항하는 것처럼 그런 기업 간의 기술 협력도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우리 외교 상황이 한일 외교장관 간에 통화도 지금 못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장관은 정영 통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일 관계도 지금 최악의 상태로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백신 허브국으로
지정할 것인지, 한국을 거기에 포함될 것인지. 지금 한국의 백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화이자하고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모더나하고도 여러 가지 지금 백신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 스가의 그 미일 정상회담 때 백신을 한 방에 해결한 것처럼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가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화이자가 부족해서 서울은 1차 접종 예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약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지금 화이자 백신 바닥이 나면서 부산, 세종, 전남도 내일부터 1차 접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백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래 화이자 백신 도입이 729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도입된 물량이 211만 회분밖에 도입되지 않아서 접종하고 남은 물량이 50만 회 밖에 없다. 지금 161만 명을 접종을 했고 50만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정말 백신 고갈 상태가 이어지면서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하려고 해도 화이자 접종이 1차 접종이 계속 서울, 부산, 세종, 전남 등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아스트라 접종의 혈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군인, 군무원 2만 명이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신을 맞게 되면은 백신 여권을 블록체인을 기술을 이용해서 백신 여권을 발급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백신 여권은 따로 여권을 페이퍼 여권이 아니고 블록체인을 기반한 디지털 여권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바로 백신을 맞았다는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지금 백신을 맞은 국가와 안 맞은 국가가 간에 경기 성장이 백신 디바이드가 곧 성장 디바이드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백신을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성장률이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의 성장률이 좀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은 신흥국의 성장률이 높은 것이 지금까지 경제 상식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백신이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백신을 먼저 맞아서 집단 감염이 된 선진국들은 지금 이제 그 성장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신흥시장국은 성장률 회복이 더뎌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은 미국 경제가 나홀로 질주하면서, 백신으로 무장한 미국 경제가 나홀로 질주하면서 그동안에 신흥시장국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때문에 양적 완화로 신흥시장국으로 흘러왔던 그런 자금들이 지금 유출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신흥시장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1997년 80년대 중남미 외환위기,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등이 대부분 그전에 미국에서 흘러나왔던 돈들이 미국 경제 성장과 금리 인상으로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신흥시장국의 외화 자금 경색이 발생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들이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 신흥시장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외환위기 왔을 때 방파제는 우리가 1997년도 겪었지만은 기업들이 부도 쓰나미가 올 때 그 기업들을 그래도 건지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보도가 나왔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 일부는 건질 수 있었던 것이 정부의 공적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재정 방파제가 없으면 그냥 국가적 경제가 송두리째 붕괴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재정을 너무 지금 막 쓰대기 때문에 지금 국가 부채도 자꾸 늘어나고 재정 방파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위기가 오면 정말 방파제가 없어서 기업들의 부도가 쓰나미처럼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그 국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제 그 가장 큰 것이 DSR을 40%를 규제하고, DSR은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로,인데 이걸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규제하는 바람에 개인별로는 40%가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별로 40%를 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LTV를 40%로 규제. LTV는 이제 토지, 땅이나 상가 대출할 때 LTV, 토지나 부동산의 가격에 대비해서 대출 비율이 론 투 밸류죠. 담보 인정 비율을 40%가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고, 거기 한 가지 더 보태가지고 청년들에게 장기 모기지, 40년 장기 모기지를 하반기에 선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이 그 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40년 장기 모기지를 선보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만약 30년 모기지라고 하면은 30년 모기지의 경우에 연금리가 2.75%인데 3억 원을 빌리면은 30년 모기지면은 월 원리금 상환액이 122만 원이고 40년이면은 10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목이 104만 원이면은 예컨대 6억 원을 빌리면은 집을 사기 위해서 한 8억 원짜리 정도 집을 사는데 한 2억 원 정도는 본인이 다운 페이먼트를 준비를 하고 6억 원을 빌리면은 40년 동안 월 208만 원씩을 갚아나가면 나중에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들이 40년 동안 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야만이 장기 모기 대출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선진국은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크게 지난번 2008년도 미국에서 그 부동산, 붕괴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저신용자에게도 대출해줘서 문제가 된 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공황 정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폭락을 해서 대출을 못 갚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전제가 금융회사들이 40년 동안 빌려줘도 그 부동산 가격이 커다란 변동이 특히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서 대출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한국도 이제는 선진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부동산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서 가지고 이념 중심적으로 정책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등락을 막 반복시키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40년 모기지가 실효성이 공급이 되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어느 정도 예컨대 한 8억 원짜리 집을 사면은 한 2억 원 정도만 다운 페이먼트를 마련하고 6억 원은 대출 받아서 30년, 40년 동안 갚아 나가면서 나오면 나중에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퇴직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값의 장기적인 안정으로 금융 부실이 안 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이제는 정치적으로 너무 이념을 가지고 정책을 부동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게 미래소득을 이제 주담대를 할 때 미래소득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좀 더 돈을 주기 위해서 미래소득을 적용한다는데 이 미래소득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것이고 한 번도 이런 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 가장 소득이 높고 또 돈이 많이 필요한 40대 정도보다는 20, 30대 중심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실효성이 적을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과 서민이 철저하게 불리한 그런 규제다. DSR 규제가 또 다른 양극화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여기서 언론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연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예컨대 7천만 원 7천만 원 소득과 30만 원 소득을 비교했을 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금 신용대출 가능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서민대출, 가계대출이 위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4.19 대출 대책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장 서민들의 가계대출도 위축도 불가피하지만은 당장 가계대출 해준 금융회사의 부실이 초래되기 때문에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금융위기가 되는 거죠. 미국의 2008년 위기가 2007년대 서브프라임, 프라임 수준이 안 되는 우량 대출 수준이 안 되는 서브프라임에 부동산 대출을 했다가 부동산도 붕괴되고 금융회사가 붕괴된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계속적으로 서민들의 가계대출이 될 수가 있고 또 30년, 40년 장기 모으기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때려잡는다. 그런 식의 이념지향적이고 정책은 이제 금물이다 하는 것을 그래야만 이 4.19 대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실수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무조건 가계부채를 관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가계부채 여기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큰 문제가 이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면서 또 최고금리도 20% 7월달부터 낮추기 때문에 신용이 등급이 낮으면서 이런 LTV나 DSR 하락으로 돈을 빌지 못한 사람들은 불법 사채로 빠지게 될 우려가 큽니다. 현재도 작년에 조사한 결과 불법 사채의 평균 금리가 400%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빌리면 이자만 해도 연간 4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 가격은 붕괴되는 거죠. 지금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4.29 대책의 큰 문제점입니다. 주택 부문에서 엊그제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던 것을 돌연 연기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투기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신규 택지 공급이 지난번 부동산 대책에서 이사 대책에서 2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현재 12만 가구, 11만 9천 가구만 공급이 기발표를 했고 나머지 13만 가구가 연기가 되면서 그럼 언제 이거 될지 부지하시오려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때 LH 중심에 지금 이것도 이제 투기 정황이란 게 이제 LH를 중심으로 한 과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주 대책에서 얘기했던 주택 공급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 지금 현재 쭉 나오는 보면 기약 없는 대책이다. 기약 없는 이사 대책. 83만 가구를 공급한다더니 겨우 17만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했다가 취소한 공공택지도 택지가 26만 가구인데 11만 가구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17만 7천 가구밖에 공급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사 대책에 83만 가구가 기약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들어서 계속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 규제를 하는 정책만 펴오다가 모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니 공급이 안 되면 오르는 거죠. 오르니까 모처럼 이사 대책,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기약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민간 부분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이 단가 상승이 무섭다고 공고를 막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가격 불만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이 터무니없는 근거도 없는 공시가격을 올려서 세금 폭탄을 내리는 그 부가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번에 LH 공사 사태가 터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엄청난 투기와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8년 동안 국회에서 미뤄져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통과돼서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보면 최고 7년까지 징역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지금 암호화폐는 지금 가격이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53,000달러대에서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보니까, 이더리움은 2,700달러에서 약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많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업비트 마켓 인덱스도 행보를 보이고 있고,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 올라가고 있고, 하락했는데, 이더리움이 1%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자세히 보면 비트코인은 6,337만 원을 기록하면서 다소 하락했다가 좀 반등하고 있는 한때 8천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5,700만 원 선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6,3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지금 324만 원을 기록해서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은 2018년과는 다르다. 그때는 개인 투자자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진입해 들어오고 있고, 또 디파이 열풍, 탈금융화, 탈중앙화 열풍, 금융 열풍도 불면서 기반이 탄탄하다.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하락했다가 다시 대체를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ICO라고 그래서 코인을 발행할 때 자금 조달하는 행위를 ICO라고 그러는데, 마치 증시에서 IPO 하는 것처럼 ICO라고 하는데, 이니셜 코인 오프닝이라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코인 발행 기업들은 대부분 다 해외에서 ICO를 합니다. 싱가포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클레이, 지금 카카오의 클레이, 이런 또 네이버의 링크, 이런 거 다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우리나라 코인도 한 200개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해외에서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주크, 혹은 지중해 지브롤탈 등 이런 규제가 적은 데서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발행하는 데는, 예컨대 클레이 같은 클레이 재단을 싱가포르에 설치한 거거든요. 재단은 설립해야 됩니다. 그 싱가포르에 재단을 설립하면 싱가포르 사람을 현지인을 고용해야죠. 현지 법인을 유지하는 비용이 들죠. 그 관련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또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비용과 고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200여 개 정도 코인을 해외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비용, 고용과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단지 코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너무너무 큽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심사를 6월까지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정권거래위원회는 이미 비트코인 ETF를 허용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속에서 미국은 다소 좀 조심스럽게,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달러가 현재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에 흠집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기에 대해서 규제의 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코인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를 필요한 규제까지, 필요한 입법까지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자고 나면 여러 가지 리딩방 같은 거 유혹하는, 투자자를 유혹하는 방들이 막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불법이죠. 이런 게 생기면서 정말 거래 생태계를 혼탁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유도해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든지, 또는 투자를 믿기 위해서 유사수신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든지, 또 거래소 자체를 지금 우리는 인정도 안 하면서, 거래소를 우리나라는 통신 판매업자로 간주하고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 앱을 만들어 파는 것도 통신 판매업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한 5만 원 정도 주면 그냥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통신 판매업자가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는지조차도 금융당국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원수 위원장이 200여 개를 했지만 그 정도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거래소가 막 난립해가지고 돈을 먹고 튀는 먹튀가 발생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실체를 인정을 하고 필요한 규제를 도입해서 이런 거래소를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야 투자자가 보호되고 또 시장 안정도 되고요. 그런 조치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가 3거래 1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증시 주변 자금은 100조 원을 돌파 초읽기다.
지금 주식 예탁금이 13조 원, 신용융자 잔고 23조 원에서 합하면 97조 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조 원 돌파. 증시 주변에 계속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 갤럭시 때문에 9조 3,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슈퍼 1분기였다는 얘기인데,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가 좀 부진한데 곧 2분기에는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그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 지금 현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평택 신공장도 가동을 하고 DRAM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반도체가 2분기에는 회복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가 얼마 전에 그 LG 폰을 접으면서 안타까움을 주었는데, 가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1조 5천억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월프를 제치고 가전의 세액사를 기록했던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어제 마감한 SKIT의 청약금이 81조를 기록해서 지난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 63조를 갈아치웠습니다. 최고 청구금을 기록을 했지만은 높은 경쟁률 때문에 288대 1의 경쟁률 때문에 빈손으로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빈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에만 30조 정도가 공모를 하면서 IPO 빅뱅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공모에는 새로운 새내기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현재 공모 중인 SKIT, 그다음에 상장 심사 중인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SD 바이오센스, 또 상장 예심을 신청 준비 중인 여러 기업들이 있고,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이렇게 상장 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상장 심사를 거쳐야만이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도 그냥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상장 심사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감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혼탁한 거예요. 이 주식시장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긴장감에도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주가는 미국의 성장률이 1분기에 6.4% 성장이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 6.4% 해서 정말 미국은 완전히 지금 이제 소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성장률을 전기비 연율로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전년 동기비가 아니고 전기비 연율, 또는 우리나라는 전기비 연율 또는 전기비를 발표하는데, 전기비 연율은 연율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처럼 과거의 기저효과가 아닙니다. 2분기에 전기비에 4.3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는 얼마였고 2분기에 6.4% 성장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미국도 역시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한 서비스업은 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비대면의 혜택을 본 IT 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을, 산업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가 나왔고, 미국의 6.4% 성장 중에서 로 인해서 실수당 청구권 수가 1년 새 최저를 기록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고용이 강해지고 있다는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긴축을 할 가능성을 계속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은 루즈벨트 국가 재건을 같은 걸 보류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재정 지출 규모가 GDP 대비한 비율이 루즈벨트 당시를 능가하고 있다 해서 상당 또 경제 회복의 조짐도 보이지만은 그것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 증가 때문에 미국 경제 오히려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로 구조개혁, 일자리 계획, 가족 계획 이런 건데, 이런 쪽이 대부분 다 일자리 쪽을 제외하면은 지금 일자리 부분도 고령층 장애인 돌봄 시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복지나 사회 쪽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재원 조달이 문제거든요. 재원 조달이. 지금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연방 소득 세율을 39.6%까지 올리고, 또 자본이득 세율을 39.6까지 올리고, 이렇게 세금을 올린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10년간 1조 5천억 달러를 마련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 지금 스탠포드 후보 연구소는 연간 1% 성장률이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목표는 부의 재분배다.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독이 될 것이다. 결국은, 트럼프와는 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트럼프는, 법인세를 21%로 낮춰서 기업들 해외에서 연간 600개, 800개를 유치해서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경제를 재건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부의 재분배 쪽에 역점을 두는 좌파정부죠. 민주당은 좌파정부입니다. 명백히 정책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중국과 쟁패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오히려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중국의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지금 곧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를 추월하는, 중국 경기가 미국 경기를 추월하는 시기가 그만큼 빨라지게 되면서 오히려 미중 쟁패에 우려가 제기되는 그런 상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술 패권도 미국이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술 패권도 주장하면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배터리나 반도체, 히토리 등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을 한 데 이어서 인프라 투자, 그다음 백악관 반도체 회의, 뭐 전기차의 지원, 그다음에 원천 기술 군사 목적에 전용한 중국 업체 7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계속 기술 쟁표를 위한 대중 압박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재정과 관련해가지고 KDI에서 추경을 1원 써도 GDP 증가 0.2, 0.3원밖에 안 된다. 그 얘기는 재정 승수 효과가 0.2, 0.3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미 재정 학교에서는 이번처럼 그냥 현금을 막 써대는 이전 지출은 재정 승수 효과가 0.12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걷어서 지출하는데 GDP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을 펑펑 써대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KDI가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지금 현재 재정 적자의 비율이 곧 4%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왔을 때 방파제가 좀 없어지고 있는 거죠. 기재 차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어설픈 정치 흉내를 낸다. 지금 어려움이 이순신의 난중일을 언급하면서 선조들이 역병과 재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내리라고 확신한다 하면서 얼마 전 1분기 성장률 1.6%를 두고 정상거에 진입했다. 이런 스프라이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완전 정치인처럼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언론이 부총리라면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제 직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지금 재정도 방파제도 지키지 못하고 1분기 성장률 1.6%를 가지고 어설프게 정상적으로 진입했다. 이런 진단을 내리는 부총리가 과연 괜찮으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12조 원의 상속세에 대해서 지금 독일이었다면 5조만 내모들 수 있는 상속세 비율이 한국이 60%, 미국에서 40%, 독일이 30%, 영국은 40%밖에 안 되는데 세기의 상속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의 4배나 되는 상속세를 내면서 아마 세계적인 상속세를 내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사그라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수준의 상속세를 받기 위해서 대출받아 다니다가 기업을 아예 팔아버리는 이런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아예 앞으로 경제를 생각할 때 오히려 기업 징벌에 대한 상속세 이참에 손질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5조 원을 기부해서 AI 인재를 육성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그 공정위에서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71곳을 지금 지금 상호출자 제한 기업은 10조 원 이상 40개, 공시대상 31개. 그러니까 자산 5조 원이 넘으면 공시대상이고, 그다음 10조 원이 넘으면 상호출자 제한 집단인데요. 총 71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주목이 된 것 중 하나가 두 가지. 하나는 이제 IT 기업들이 약진했다. 카카오나 실트리온, IT 바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이런 거 IT와 IP 기업들이 IT 기업과 게임 업체들이 바이오가 약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가운데 쿠팡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 통신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은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거 보면 알죠.
총수가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김범석 의장은 총수정이 안 되었는데,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만 지정이 됐는데, 이것이 국내 역차별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아예 1987년에 지정돼서 이미 시효가 상실된 시대에 맞지 않는 총수정을 아예 폐지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위해서 여당의 반도체 특위가 수도권 정원을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정원을 풀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한 가지 넌센스는 반도체 인력난을 4대강 타서 돌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는 뭐 토할 것 같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실상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도 폐지 전쟁에 뛰어들면서 지금 이렇게 피팔이나 스트라이브 미국의 폐해 업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금융의 주요 영역을 차지하면서 은행들이 지금 수익이 줄어들면서 은행 줄어들고 시중은행의 기업들이 줄어들면서 은행이 앞으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애플이나 월마트 상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JP모건 회장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B2B 업체는 그동안에 8월부터 등록을 받아서 등록한 업체만 하도록 해서 등록이 안 된 상당수의 B2B 업체가 불법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 투자에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8월부터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1년의 시행 기간을 지나서 유예기간을 지나서 이번 8월부터 등록이 안 되면 영업 못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 B2B 업체도 지금 암호화폐 똑같습니다. 이것이 벌써 2014년경부터 나오기 시작한 핵심 금융이었는데, 이거를 그동안 연계 대부업으로 B2B 연계 대부업으로 간주해 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금융이 나오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계속 필요한 규제조차도 안 되면서 불법이 난무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지금 암호화폐도 인정하지 않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있을 때는 그냥 관리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내가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자 이런 거죠. 관리들과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해야만 우리나라가 굴러가는 안타까운 상황. 시장은 저 멀리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은 말이죠. 기업들은 시간당 예컨대 한 50마일, 60마일로 달려가는데 관리들은 10마일, 20마일로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못 따라가는 거죠. 시장을 못 따라가면서 계속 규제하니까 그 사이에 불법이 난무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했냐면 레볼루셔너리 웰스라고 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등 의결을 끄는 뭉개면서 벤처를 키우겠다는 여당의 모순된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요. 지금 자영업들이 피드로 버티고 있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작년 말에 238만 자영업자들이 금융대출 자량이 803조인데 1년 만에 118조가 늘어나서 자영업자들이 피드로 버티고 있다. 그런 얘기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카이대학의 내년에는 스카이 등 서울 16개 대학이 40%가 정시를 뽑는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조국의 자녀들 문제가 불공정 문제가 드러나면서 청년들의 분노를 자아내면서 지금 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없는 젊은 학생들의 분노를 자아내면서 결국은 정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영재 학교에서 의학대 갈 때는 학생부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수월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재가 없어서 난리고 지금 특히 IT 개발자도 없어서 난리인데 오히려 영재 학교를 나오면은 이대학대 갈 때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니 참 아직도 이런 평준화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교육 환경, 교육 시스템. 지금 우리가 40년째 평준화를 하고 있으니까 좀 IT 인력, 수월성 있는 교육을 안 해서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나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인력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속에서 지금 더 영재학교마저도 지금 가면은 그래서 계속 사립학교도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일반고로 전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나 과학고다 뭐다 이런 학교도 다 지금 일반고로
일반고로 전환에 애를 쓰고 있고 학부형이 반대도 불구하고 그래요. 또 영재학교를 나오면은 이대학 때 불이익을 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시대에 맞지 않는 이 좌파적인 이념의 언제 그칠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29%를 기록해서 30% 깨졌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경제와 담을 찾고 있는 여건, 뭐 일자리가 없어도 집값이 뛰어서 청년들이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고 자영업자들이 그냥 폐업이 증가하고 있어도 경제는 아무 관여하지 않고 오직 북한 바라보기 혹은 중국 바라보기 정책만 계속하고 있는, 또 좌파 이념에 편승한 정책만 하고 있는 경제와 담싸운 여건이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릿세 뜯는 깡패보다 못한 정부이다. 강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계속 족쳐가지고 상수에 뜯어내고 온갖 규제를 하면서 뜯어내는 것이 반기업 정책, 이것이 자릿세 뜯는 깡패보다 못하다. 선거에 지고도 3.6 깡패 정치를 아직도 하고 있다. 정말 이런 날카로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똑같은 오늘 아침 뉴스에 두뇌가 고장난 치매 국가가 되고 있다. 그럼 두뇌란 뭡니까? 국가의 두뇌는 국정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죠. 국회나 뭐 청와대라든지 혹은 정부의 고위관리들. 국정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국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완전히 이기 모양으로 추락하고 있다. 두뇌가 완전 고장난 치매 국가다. 이런 날카로운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를 아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변하지 않는 386에. 지금 586에 대해서 정권을 잡았지만은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맹목적인 좌파들. 공장 가서 위장 재배해서 민노총을 만들고 한 것을 잘하는 생각했던 농활을 갔던 그 세대들이 아직도 전혀 시대가 변했는데도 구소련이 멸망하고 동구가 멸망하고 중국의 계획개방하고 베트남이 계획개방하고 쿠바까지도 지금 계획개방하는 상황 속에서도 좌파 이념에 매몰되어 있어 정책을 주무르고 있다 보니 국가가 붕괴되는, 그야말로 앞서서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치매 국가가 되고 있다. 고장난 치매 국가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젊은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